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지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1874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 이야기. 151년 전 이맘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1874. 그해 늦여름에 병호는 수경의 양부모 댁에서 혼례를 올렸다. 혼인을 하면 1년 정도 처가살림을 하게 되지만 수경이 하루빨리 소금실에 가기를 원하므로 그는 한 달만 머무를 예정이었다. 병호뿐 아니라 동무들에게도 그 즈음엔 경사가 생겼다. 김기범은 성방마을 처자에게 장가를 들어 서당이 있는 장씨집과 처가를 오가며 지냈고, 송이옥은 다시 태기가 있다 하여 제가 낳을 것도 아니면서 딸을 낳겠다 큰소리쳤다. 그들 또래들은 배필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전과 다른 분양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 무렵 필상은 경허 스님이 말한 정선적조함으로 첫수자를 찾아갔지만 몸져 놓은 그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소득 없이 귀향하였었다. 그러다 다금바리의 일을 겪고서 허겁지겁 집에서 나와 다시 적조함을 찾아갔으나 첫수자가 입적한 직후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49일 기도를 드렸다는 도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장례를 주관하므로 매처 기거하며 성심껏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필상이 누군지 몰라 경계하던 그쪽 사람들이 장례를 겪으며 사람이 근실한 것을 깨닫고 더욱이 동학사 강백의 소개로 찾아왔다는 말을 듣더니 그제는 대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봄바람이 불면 산간의 잔설이야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법이라 사람 간에도 경계가 허물어지자 피차에 살아온 내력을 터놓는 처지가 되었다. 이필제와 영의 관하에 함께 들었다는 도인은 머리가 휑하니 넘어가는 중이지만 수염이 짙고 풍신이 좋았으며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전국을 주유한 필상으로서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그를 모시는 인사들 못지않게 차츰 따르는 마음이 생겨 그이가 스승으로 섬겼다는 경주의 문건 작성자에 관해서도 말을 얻어들었다. 특히 그 문건을 썼다는 경주의 선비는 남은 덕미람에도 머물렀다는 것이니 여차하면 미리 연이 생겼을 법도 하였다. 필상은 머물러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더 높이 오르기보다는 훨훨 날아 세상사 낮은 곳에 끼어들려는 사람이라 영예의 일로 지목에 시달리는 그들의 자맹과 극진한 수행 방식을 수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큰 줄기에는 찬동하였다. 철수자의 장례를 마친 후 그네들이 단양에 있는 도솔봉 밑으로 거처를 옮길 적에도 동행하면서 도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서학의 논의들로 슬며시 퉁겨주곤 했었던 것이다. 그 편에서 먼저 논지를 꺼내지 않을 수 없게 풀무 돌리듯 바람을 불어넣었다고나 할까. 마침내 초여름이 되어 그 도인이 간직한 문건을 직접 열람하게 되었는데 원문을 보니 병호의 말대로 전의 것은 하나가 아니라 2건이었다. 경주 선비의 글은 동학사에서 얻은 것 외에도 한자로 된 2건이 더 있었으며 한시는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이었고 내방에서 주로 작성되는 언문 가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니 필상의 소득에 병호 일행은 환호성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달간 처가살이를 하게 된 병호는 기범이나 희옥이의 몫까지 새로 구한 문건을 필사하겠다 자청하였다. 그가 온종일 틀어박혀 무언가를 필사하자 한서는 어렵더라도 업무는 곧잘 쓰므로 양모에게 살림을 익히는 틈틈이 수경이 일을 도왔다. 그녀는 필사를 하다가 궁금한 것을 묻곤 하였는데 말을 빠르게 알아들었으며 병호는 아는 것을 설명하고 의견을 밝히면서 어슴푸레하던 것들을 스스로 정돈하였다. 서방님, 앞의 내용 중에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의 개벽이란 세상 만물이 생겼을 때와 사람이 처음 생겨난 경우 중 어느 쪽인지요? 어느 쪽이면 어떻습니까? 방금 이런 구절이 나와서 그럽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세상이 난리 속이니 한 차례 더 개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세상 천지야 기왕 있으므로 바위와 숲을 따로 만들자는 건 아닐 테지요.
사람이 생긴 후 만들어진 온갖 풍정이며 제도를 뿌리로부터 다시 세우자는 뜻 아닐까요? 세피를 벼루에 받친 병호의 눈에서 갑자기 도깨비불이 일었다. 그의 눈이 깊고 뚜렷한 것을 아는 수경인데도 이때는 안광이 무서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개벽하여 5만 년을 지냈지만 일이 시끄러우니 다시 개벽을 하자는 뜻인가 합니다. 그러면 이 다시 개벽은 절로 이룩될까요? 누군가의 힘으로 이룩될까요? 병호가 고민하던 일을 수경은 단칼에 베고 들어왔다. 그가 바싹 다가앉았다. 그 구절 좀 봅시다. 수경이 필사하던 곳을 내밀자 그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살폈다. 처음 듣는 말이라 깊이 궁리하고 동무들과 의논해야겠습니다. 고민을 하신 지 좀 된 것 같은데 동무들과 의논을 합니까? 그들과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의논해야지요.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병호가 문서를 치우며 그녀를 보았다. 아직 모릅니다. 같은 길을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찾고 있다는 말이지요.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는 눈이 무서웠습니다. 번개가 쳤지요. 이제는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탐심으로 개슴츠레야 합니다. 바로 보았습니다. 남보다 늦었으므로 벌충해야지요. 병호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녀를 안고 넘어갔다. 저고리 고름을 당기자 섭이 열리면서 속저고리가 드러나고 속고름을 풀자 속적삼이 나왔다. 상의를 벗기고 치마를 푸는데 너른 바지가 나오고 단속굿을 해결하자 다시 바지와 속속굿이 나왔다. 평시라면 그렇게 차릴 까닭이 없으나 새색시라 양모가 차려주는 대로 끼어 입은 모양이었다. 단단히도 차렸구려. 앞으로 한두 가지는 더 얻어냅시다. 빤히 보지 마십시오. 부끄럽답니다. 부끄러움이 어째서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속옷을 벗겨내 알몸이 되자 병호도 허겁지겁 옷을 벗었다. 이불도 깔리지 않은 맨바닥에서 그러는데 한지가 발끝에 채여 구겨지며 찢어졌다. 초야를 치르고 합치기를 반복할수록 몸이 열리면서 수경은 비로소 온전한 여인이 된 것 같았다. 여기에 아이가 태어나면 사고무친처럼 살다가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양부모가 내놓고 구박은 안 하지만 그들과 한 몸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같은 손길이라도 몸으로 낳은 자식과 제 몸에 닿는 체온이 다름을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병호와 살을 나눌 때 비워진 한 곳이 가득 채워지면 온전한 따스함으로 허전한 자리가 훈훈해졌다. 돌출과 한물이 딱 맞아 조여진 이런 순간이야말로 이 남자가 어떤 거리도 없는 내 것이란 실감에 수경은 몸을 떨었다. 더욱이 소금실 신방은 안방과 바람벽 하나를 맞댄다 하니 이곳에서나마 병호가 원하면 언제든 몸을 열어줄 작정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 병호도 깊은 곳이 빈 것을 잘 아는지라 수경은 더욱 힘주어 그를 안았다. 어서 아이가 들어앉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마치고도 병호는 몸에서 나가지 않았다. 잠깐 기억을 놓쳤습니다. 아까 그 말 다시 개벽이었죠? 병호가 딴소리를 하자 수경이 조금 뾰로통해졌다. 서방님은 내내 그 생각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몰두하였습니다. 끝나고 든 생각입니다. 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나가고도 땅구멍이 다 오므라지기 전까지는요. 또 혼나는군요. 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내란 바깥에 눈을 주므로 아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전 서방님을 더 빨리 알게 될 테지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멀어졌다. 들었지요? 저녁상 준비하자고 왔을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녀가 가슴을 밀었지만 그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개다리 소반에 경서를 두고 책장을 넘기는 것이었으나 병호의 신경은 아까부터 안방에 모아져 있었다. 종정마을을 떠나 소금실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나면서 수경은 이쪽 생활에 몸이 익어갔다.
기창은 집에 머물며 약초꾼과 신만이가 가져온 약초를 의원하게 방배하고 산삼 같은 귀한 물건은 대갓집에 주선한 뒤 원주인이 찾아오면 대금을 지불하였다. 수경은 약초를 간수하는 기창을 돕고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술상과 밥상을 차려냈다. 지금도 진산에서 왔다는 약초꾼에게 밥상을 들여주었는데 그가 나타나면서부터 병호의 신경은 온통 그쪽에 가 있었다. 지금쯤 식사가 끝나가는 중일 겁니다. 약초꾼에게 용모가 있음을 알고 수경이 일러주었다. 병호는 윗목에 쌓인 책을 들추더니 찾는 물건이 없자 죄 들썩여보는 것이었다. 찾는 게 이것입니까? 반지꼬리에서 작은 복주머니를 찾아 내밀자 병호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비쳤다. 수경은 안방에 숭늉을 넣어주고 밥상을 드러내왔다. 약초꾼이 밖에 나서자 병호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 배웅하는 척 따라붙더니 한참이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약탕기를 들어 물을 짜낸 후 수경이 소반에 담아 안방에 들여가자 기창이 장씨를 일으켜 앉혔다. 약사발을 비운 장씨의 입에 감초를 넣어주자 우물거리다 뱉겠다는 신용이라 손을 내밀어 받았다. 기창은 무뚝뚝하여 며느리를 보고도 좋은지 싫은지 말이 없었고 음식이 맞는지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씨는 실망하는 낯이 역력했으며 수경의 키가 병호보다 컸기 때문이었다. 말수는 적지만 약초꾼을 대하는 기창의 태도를 통해 그녀는 시아버지의 성품을 보았고 지아비와 며느리를 일찌감치 떠나보낸 채 하고 많은 외로움을 감내하고도 불우한 처지를 원망하지 않는 장씨에게서는 시가의 품격을 보았다. 미리 준비한 탱자가시로 물집을 다스리고 간발을 치던 병으로부터 절로 기대하게 되던 집안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른 것은 없고 처음에는 조금씩 기동하던 장씨가 자리 보존한 것만이 그녀는 아쉬웠다. 할마님,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그녀가 다가앉자 기창이 자리를 물렸다. 몸이 바타 뼈만 도드라진 장씨가 특히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고 그쪽을 어루만졌다. 우리 애기는 손이 커서 어쩜 이리도 아프고 시원한지 모르겠구나. 좀 살살할까요? 아니다, 딱 좋다. 내가 손을 보아야 눈을 감을 터인데. 네, 할마님, 밤낮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씨가 검버섯 핀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씨알미도 있고 씨아버지도 있는데 부끄러운 말을 편히도 하는구나. 그 말에 수경이도 배시시 웃었다. 앞으로는 숨겨서 말하겠습니다. 아니다. 넌 그래서 시원하고 이쁘구나. 손이 귀한 집이다. 집안을 일으켜라. 할마님만 털고 일어나시면 여럿을 낳아드릴게요. 장씨는 가는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기창이 수경을 따라 마루로 나서며 물었다. 내 보기에 요즘 병우는 어떠하냐? 학업에 매진 않으냐? 소반을 든 수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어쩌면 아버님 출사의 뜻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기창의 낯이 어두워졌다. 알았다. 일 보아라. 기창이 측간으로 향할 때 병호가 쌀이문을 열고 들어섰다. 저녁을 준비하여 안방에서 기창과 병호가 겸상을 하고 죽을 쑤었으나 장씨는 두어 숟갈밖에 뜨지 못하였다. 가을인데다 산골이라 기명을 치우자 이내 어둠이 내려왔다. 장씨와 기창에게 저녁 문안을 한 병호는 등불에 기대어 필사한 문건을 읽고 있었다. 아까 그 주머니는 구운 것이 맞지요? 그이가 흘리고 간 물건입니다. 지난 봄에 챙겨두었는데 이제야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천주학쟁이죠? 그런 듯합니다. 헌데 무슨 말을 그리 기니 하셨습니까? 병호가 시선을 들고 웃었다. 제 일을 다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하지만 천주학은 집안에 목숨 전부가 걸린 일이니 엄중하지요. 그런 사람과 긴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찌 몰라도 된다 하십니까? 병호는 반박하지 못하고 오후에 있었던 일을 일러주었다. 묵주가 든 주머니를 건넸을 때 뒤가 캥겨 고심했던지 약초꾼의 얼굴에는 단박에 화색이 돌았다.
병우는 조선에 들어온 서양 신부가 있거든 대면케 해달라 청하였고, 사내는 병 인년 이후 모두 물러갔다 들었지만 내막은 알기 어렵다 난색하였다. 서학에 관심을 두었던 터라 이치에 닿거든 무리에 들겠다며 한 차례 더 간곡하게 당부하자 기회가 되거든 연락하겠다며 사내는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정말 천주하게 될 생각입니까? 옳은 일이면 그리 해야지요. 수경은 반다지에 개어놓은 이불을 꺼내 깔았다. 한마님께서 속히 손을 보자 하십니다. 그래도 좀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 뒤안에서 급히 뛰어가는 짐승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백구가 분명하였다. 아까부터 장태 쪽에서 닭이 수렁거리더니 무슨 낌새가 있는 모양이었다. 백구가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를 낸 후 대숲 쓸리는 소리가 쏴 일어났다. 그러다 일시의 멈춤으로 수경이 다시 덮는 이불을 내오는데 백구의 성에 받친 소리가 들려왔다. 그저 위협이나 해부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사생결단할 때나 내는 소리였다. 안방문 열리는 소리에 이어 밖으로 뛰쳐나간 병호가 집단에 불을 붙여 뒤안에 달려가 보니 살점이 너덜거리는 백구의 등짝에서 피가 흘러 털에 베었다. 아가! 된장을 가져오너라! 병호는 오징어 뼈를 빻아오고. 기창이 백구의 등짝을 손으로 막았고 수경이 부엌으로 달려가는 사이 관소를 밝힌 병호는 갈무리에 든 오징어 뼈를 돌하게 빻았다. 기창이 상처를 들추어 뼈가루를 뿌린 다음 된장을 두툼히 얹고서 동여맬 것을 가져오라 하자 수경이 미리 마련해둔 어린애 기저귀를 가져왔다. 산짐승도 배가 고팠던 게지. 살기란 놈이다. 기창은 기저귀로 백구의 몸을 감아 마루 밑에 깔린 집 건물에 눕혔다. 저치를 하였으니 지혈이 되면 소생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말에 기창과 병호가 방에 들고도 수경은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몇 마리 내주고 말지 어찌 목숨을 건단 말이냐. 그녀가 중얼거리자 녀석은 꼬리를 흔들었으나 사랑과 한 가지로 앓는 소리를 냈다. 조각 이불을 덮어주고 방에 들자 병호가 일렀다. 책임감이 강한 놈이요. 내 집을 침범하는데 두군들 목숨을 걸지 않겠소. 백구의 앓는 소리에 그날은 식구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지혈이 잘 되었을 뿐 아니라 먹성도 좋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백구의 상처는 탈 없이 아무로 갔다. 반면에 선선한 기운이 돌면서부터 장씨의 환우가 심상치 않았는데 어쩌다 기운을 차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이튿날은 코에 바람이 드는지 살펴야 할 정도였다. 곡기를 넘기지 못해 몸피도 자꾸 오그라들었고 정신이 맑은 날도 목소리는 앵앵대기만 해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였다. 외출을 삼간 기창은 밤낮으로 수경이 다려오는 약과 묽게 쓴 죽을 장씨의 입에 흘려주었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진 백구는 털갈이를 하느라고 사방에 털을 날렸으나 장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런지 힘이 없고 시무룩해진 날이 많았다. 닭뼈 같은 건 으득으득 씹어 삼킬 만큼 식욕이 왕성했지만 남기는 양이 많아졌고 사람 먹는 것을 그대로 내줘도 식탐을 부리지 않았다. 혈색이 안 좋구나. 어디 불편하냐? 백구의 밥그릇을 살피는 수경에게 하루는 측간을 나온 기창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러자 기창이 마루에 앉으며 좀 앉아보거라 하고는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녀가 엉덩이를 거치자 손을 내미는데 진맥을 하자는 뜻이었다. 시아버지라고 내어야 할 수경이 아닌지라 소매를 축혀 내밀자 맥을 고르는데 따뜻하였다. 집안에 식구가 들었구나. 무언가 내려앉으며 가슴이 울렁거렸다. 할머니께서 누워 계시니 내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몸을 보호하는 약을 처방할 테니 다려 먹도록 해라. 하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크게 상심하지 말고 몸부터 챙기거라. 네. 병호랑 함께 들어오너라. 수경이 병호를 찾아 안방에 들자 자주 갈아입히건만 옷에 밴 지린내와 내장 상하는 냄새가 진동했다. 장씨는 골격만 또렷할 뿐 검버섯이 무성하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져 두피가 드러나 보였다. 그래도 소리는 알아듣는지 식구들이 대화를 나누면 주름살이 움직일 때도 있었다.
어머님, 손자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 합니다. 기창은 말을 해놓고 수경을 보았다. 수경의 성격이면 직접 밝히게 해도 상관없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할마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서 털고 일어나세요. 수경의 말에 장씨의 얼굴이 움찔하더니 이불이 들썩였다. 수경이 얼른 손을 감싸자 그녀는 드물게 평온한 얼굴이 되었다. 장씨가 잠든 후 기창이 나가보라고 하여 병호는 윗방에 건너가고 수경은 잡곡에 고구마를 넣어 저녁을 지었다. 다른 날은 식구들 수발이 끝나야 부엌이든 어디서든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채우지만 기창이 같이 먹자 하여 그날은 셋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다. 부엌 일을 끝내자 병호가 일찌감치 이불을 펴면서 노을 채비를 하였다.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수경이 지난번 병호의 말을 그대로 들려주자 당분간은 어두워지면 누울까 합니다. 하고 그가 먼저 자리에 누웠다. 수경은 속속꽃 바람으로 옆에 누웠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맥을 짚던 아버님은 대번에 화색이 돌던거려. 모르겠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그게 다입니까? 가슴에 돌덩이가 놓인 것 같고 세상이 좀 무서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속접삼 안에 들자 수경이 몸을 틀어 젖꼭판을 내주었다. 그의 손길이 젖꼭지를 쓸더니 움직임을 멈췄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야기했던가요? 동무가 옥에 갇혀 있다고. 했었지요. 부인께서 가슴을 내어줄 적에 생각났습니다. 필부가 세상 사는 재미를 말하면서 남정네가 손을 내밀면 못 이기는 척 가슴을 내준다 하였지요. 혼인도 안 한 처지로 그는 어찌 알았을까요? 사이를 두다가 수경이 한숨을 쉬었다. 겪었으니 알겠지요. 안방은 고요하고 그들 젊은 부부가 나직이 속삭이는 동안 마을을 둘러싼 산중에서 맹금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네발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고 바람에 밀려 일어서는 댄잎이 서걱거렸다. 바깥에서 들리는 가지각색 소리를 들으며 깜빡 잠에 떨어진 수경이 새벽에 군부를 지피러 나설 때까지 안방에는 불빛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나서는 기척에 기창이 병호를 깨워 들어오라고 일렀다. 둘이 안방에 들었을 때 장씨의 숨은 더욱 가늘어져 이미 끊어진 것이나 진배 없었다. 기창은 아버지와 아내의 임종을 곁에서 지킨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상태를 뚫어보는 듯 하였다. 병호와 아기가 왔습니다. 기창이 장씨의 귀에 속삭인 후 병호가 무릎걸음으로 다가들며 할머니, 병호입니다.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할머니. 하면서 끝내 말을 잇지 못하였고 수경이도 입을 열어 말하였다. 할마님,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요. 하지만 말한 보람도 없이 장씨는 긴 숨을 몇 번 쉬더니 동틀 무렵 움직임을 멈췄다. 기창이 코끝에 손가락을 대보고는 어머니를 외치며 곡을 하였고 병호와 수경이도 있는 대로 울음을 울었다. 마을 굴뚝에 연기가 오르자 기창은 부음을 알리고 동리총각 몇에게 먼 곳으로 소식을 전해달라 당부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솥을 걸고 음식장만에 손발을 맞출 무렵 한술 뜨고 가는 남원 약초꾼 편에 병호는 성반마을에 기별을 넣었다. 해가 뉘엿해져 기범이가 나타나고 밤이 깊어 필상이 찾아왔으며 이튿날 동틀 무렵엔 희옥이가 달려들어 한바탕 곡부터 풀어놓았다.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르자 엊구지까지 나타나 일을 돕고 심부름을 하더니 해질녘쯤 전주에 간다며 길을 나섰다. 그 무렵 엊구지는 전주 남청교 앞에 기범이가 마련한 새방에 살다시피 하면서 옥에 갇힌 박지수를 수발하였다. 원래 사죄는 3번 개복하는데 관찰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수령과 조사하게 하고 2번째는 차사원 2명을 정하여 심리하고 마지막에는 관찰사가 직접 신문하였다. 전주 영장의 도움으로 그 과정을 늦추긴 하였으나 나라에서 암행의사를 보내 대원군 세력을 축출할 적에 김시풍 역시 떨리게 되어 기범이네로서도 이제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이미 관찰사가 오간을 작성하여 계문하였다 하므로
박지수는 벌써 저승에 발 하나를 얹어둔 꼴이었다. 더욱이 행형은 추분과 춘분 사이에 실행되기 때문에 추분 지나면서 기범이와 엊구지의 신경은 통째 전주에 가 있었다. 이튿날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조문을 왔으며 오후에는 송진사의 맏아들이 상가에 찾아왔다. 기창은 조문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고 송진사의 맏아들에게는 차일 아래까지 내려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이미 이런 날이 있을 줄 알고 수의를 마련하는 일부터 조문객을 받는 일, 그리고 장지에 이르기까지 어긋남 없이 준비했던 터여서 장례는 숙연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녹아도 장씨는 명대로 살다가는 편이니 사람들은 호상이라며 안도하였고 상가 곳곳에 유판과 고누판이 벌어졌다. 병호의 동무들은 사람들 대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술이 과해 큰 소리를 내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뜯어 말리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질서를 잡았다. 장지는 집에서 멀지 않은 뒷산으로 정하였으며 이번에도 병호의 동무들이 상의를 맺다. 하관을 할 적에는 기창의 당부에도 수경이 어찌나 애잔하게 곡을 하는지 눈시울을 붉히는 자가 많았다. 집에 가거든 백구 좀 달래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올 때 수경이 부은 눈으로 병호에게 일렀다. 먹을 게 그렇게나 많은데도 굶고 있습니다. 이러다 식구가 또 나가겠습니다. 병호와 기창은 조문객을 맞느라고 미처 알지 못하던 일을 수경은 혼자 알고서 애를 태운 눈치였다. 친척 몇이 기창과 방에 들고 병호의 친구들은 멍석에 상을 차렸다. 수경이 고깃국에 말아준 밥을 병호가 들고 가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더니 앞발에 얼굴을 묻었다. 병호가 밥그릇을 밀어주며 사정하였으나 눈만 꿈뻑이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신랑이 하는 모습에 조문객들이 사람 못된 것보다 몇 곱절 낫다고 칭찬했지만 백구는 눈을 감아버렸고 병호는 밥그릇을 놓아둔 채 동무들 곁으로 물러났다. 지난 여름 혼례를 치를 때 같이 만나 신명을 낸 후로 동무들이 다시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필상이 구해온 문건을 병호와 수경이 필사에 나누어 주었으나 그때도 따로 담로를 한 적은 없었다. 소원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활 속에 제각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구는 이튿날도 밥을 먹지 않았다. 기창이 사정해도 듣지 않고 병호가 타일러도 꼬리만 간신히 흔들었다. 밤늦은 시간이면 백구를 달래며 애원하는 수경의 목소리가 안방과 작은 방 문지방을 넘었지만 끝내 음식을 마다하더니 장씨의 장례를 치른 지 닷새 만에 녀석은 눈을 감았다. 가족들은 장씨의 무덤 곁에 백구를 묻었다.